단기적으로 맞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거 가지고 내가 돈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고, 거의 그 80%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더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챙기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투자를 한다는 게 약간 판타지인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 또 리오프닝주 외에 또 좋게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지금 갖고 있는 거 기준으로 보면 조선도 좋게 보고 있고, 조선도 좋게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서 저는 좋게 봐요. 사기에는 비싸요. 사기에는 비싼데, 제가 작년에 원래 보유하고 있던 물량 말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던 물량을 봤을 때 보던 지표가 있었거든요. 수주 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를 했었는데, 그 조선소가 받아놓은 일감 대비 조선소의 그 시가총액을 비교를 했었는데, 그거를 밴드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나 봤을 때, 코로나 때는 좀 유례 없이 저평가를 받아서 0.3 밑으로 빠졌었고, 근데 이제 그 코로나 회복되고 수주가 늘어나고 나서부터는 0.4에서 0.6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작년 고점이 한 0.6 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말고 그 전해에 좀 저점을 찍었을 때, 저점이란 건 모르고 제가 그냥 절대 레벨로 봤을 때 0.4 밑으로 깼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소액을. 근데 그 사봤던 물량이 그 해에 그 여름 되기 전에 40% 수익이 났었어요. 그래서 음. 그거를 보고 지금도 지금 조선이 주가를 꽤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작년 1월 레벨까지는 아닌데 비슷하게 갔어요. 그래서 또 지금은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최고로 비쌀 때보다는 싸다 정도인 거고,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팔 계획은 없어요. 근데 팔 계획이 없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거든요. 수주 받아놓은 게 갈수록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그게 이연되면서 2년 뒤, 3년 뒤에 계속해서 실적 개선으로 보여질 거고, 수주가 터지기 시작한 게 2020년 말인데 지금 2022년 말이잖아요. 그럼 배가 이제 슬슬 완성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 더 미래에 완성되는 배일수록 더 비싸게 받은 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거라서, 지금부터 해서 24년까지는 저는 이제 팔 생각은 없어요. 그러시군요. 신규 하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신규 진입하려면 2020년에 하셨던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뭐 최고의 섹터다는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야 할 섹터는 아니에요. 그러세요.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사기에는 좀 비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그러면 뭐 아직 투자를 안 하신 분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실적으로 보여주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실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이제 사놓은 거고, 반응을 하는 투자자들이 결국엔 들어올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좀 조선 섹터 관련해서 더 깊게 얘기를 해 보면은 음. 안 좋은 얘기들도 많아요. 뭐 그 후판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타결이 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인하폭이 크지 않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것도 해결됐지만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할 것이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연말만 되면 조선사들은 이제 그 노조랑 이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연말마다 노이즈가 돼요. 근데 그거는 일단 끝났는데 주가가 원상복귀된 건 아니었고, 근데 후판가도 한 100만 원대를 기대를 했는데 110만 원인가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일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일할 인력이 없다." 그 얘기로 조선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지금 어떤 용접하는 인력이나 그런 이제 숙련공들이 반도체 쪽으로 다가 있어요, 평택에.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소처럼 일하기 힘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일해야 되는데 거기 누가 거기 가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수주받은 배를 못 만들 거다라고 해서 조선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2000년대 슈퍼 사이클 때도 그 뉴스가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요? 후판가 인하 관련된 어떤 우려에 대한 뉴스도 똑같이 나왔었고, 그리고 심지어 애널리스트 뷰도 똑같았어요. 2002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거의 100배까지 오른 종목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불안을 계속 안고 가면서 그렇게 오른 거였거든요. 그 마지막에 슈팅은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 모두가 다 뛰어들어서 슈팅을 하고 장렬히 10년 동안 전사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다른 어떤 섹터에 비해서 사이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고 그 긴 그림에 따라서 반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선 쪽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인제 그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2002 년부터 2000 한 6-7 년까지 애널리스트 리포트랑 뉴스를 다 읽었어요. 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예. 그때의 주체는 중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인 거죠. 전 음. 세계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뭐랄까 그 망가졌던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조선 들어와도 되는데 아마 못 버티실 거니까 되도록이면 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 아 그만큼 또 조선에 대해서 공부도 진짜 다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게 있으시니까 또 확신할 수가 있고 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과거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공부를 했을 때 제가 본 거는 어떤 경제적인 구체적인 현상이나 데이터보다는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던 관점의 변화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4-5 년까지만 해도 조선 쪽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조선을 좋게 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정도면 비싸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은 그 이후에 더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조선 쪽도 이제 수주를 잘 받기 시작하고 이런 게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4 분기나 내년 1 분기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은 더 뒤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리오프닝주, 조선주 또 있으실까요? 반도체? 반도체? 그냥 반도체는 뭐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냥 어 시간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섹터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리오프닝 쪽은 뭐 단기적으로 분위기 괜찮지만 그냥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맞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거 가지고 내가 돈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반도체도 사 모으기에 마음이 불편한 쪽 섹터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음식료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이야기한 이후로부터 좀 올랐고, 그런데 보니까 싼 겹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찾으면은 괜찮지 않으실까 싶기도 음. 하고. 그 반도체 좀 여쭙고 싶은데 네. 그 반도체가 진짜 흐름이 되게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는 저도 이제 인터뷰를 좀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가 결국에는 뭐 몇 년 후에 2-3년 후에는 간다라고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을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들어가도 싸기는 싼 건 확실한데 '내년에 갈 줄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사면 쪼금 이르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타이밍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두 개로 좀 저는 요약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 제 주변에 그런 타이밍을 맞추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맞춘다기보다는 대응을 잘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이렇게 엎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제가 한 수천 명 투자자분들을 봤을 때 5 명도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슈퍼개미예요. 어. 그러니까 슈퍼개미니까 그렇게 가능한, 슈퍼개미 아닌데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친구를 제가 딱 1명 봤어요. 어. 딱 1명 봤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숨겨진 고수예요. 공무원인데. 그 순환하면서 섹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예. 그러니까 많은 섹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투자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안다고 하더라도 베팅 능력은 또 달라요. 그렇죠. 베팅 능력이 없으면 그런 단기적인 투자를 못 해요. 못하지. 예. 그러니까 모든 섹터도 알아야 되고 반도체도 특히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베팅 능력도 뛰어나고 자기가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애널리스트나 이런 전문가들도. 그냥 싸면 사고 비싸지면 팔면 되죠. 음. 왜 그거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돈을 늦게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네. 더 빨리 버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돈 버셨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네. 그러면서도 아직도 분기 실적 쫓아다니고 뭐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막 타이밍 딱딱 맞춰서 투자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80%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더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챙기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투자를 한다는 게 약간 판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도박하다 보면 돈을 딸 때도 있어요. 그 딸 때만 기억나요. 음. 그러니까 잃을 때에 대해서는 내 실력의 그 실력과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실적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이밍 맞춰 가지고 투자했는데 단기간에 뭐 20% 30% 수익 났어. "와!" 이러면서 '아 이런 투자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하죠. 올해 잃었던 거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올해 성적이 좋았던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싼 건 맞는데 지금이 싼 건 맞는데 더 확실하게 보일 때 그때 사는 게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률 관리에 더 좋잖아. 수익률 관리에 좋으면은 지금 이미 수익이 많이 났어야죠. 그런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예. 뭐 물론 인제 프로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나 그런 분들은 매달 실적 압박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죠.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사실 그냥 개인 투자로 하면 수익률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그 펀드를 운영한다든지 실적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뭐 그 수익률에 어떤 캡이 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하물며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도 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흥분했는데 반도체 지금 사서 막 이렇게 패가망신하고 안 그래요. 음. 만약에 더 나은 섹터를 발견하고 막 진짜 파도 타기 하면서 내가 무슨 그 서퍼로 치면은 짐 슬레이터 막 이런 사람처럼 파도를 잘 탈 거라는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삼성전자 사서 기다리세요. 왜 그걸 못 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에 왜 그걸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 그 제가 책에 봤을 때 네. 우리나라의 투자자 중에 70% 이상은 그렇게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냥 음. 삼성전자 사서 묻어 주신 게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돈 잘 벌 수 있는데 네. 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느라고 안 겪어도 되는 손실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 보니까 네. 그게 딱 제목으로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에 많이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자님께 물어봤나 봐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강의 다닐 때마다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 항상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5만 원 중반으로 또 많이 떨어졌는데 네. "지금부터 사라." 네, 꾸준히 사서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돈만 있으면 더 사고 싶은데 음. 돈이 없어요. 어 네.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희망이에요.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내년에 굉장히 해피할 것 같은데 리오프닝 쪽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니까 일단 내년 1 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숫자적인 부분의 증명을 떠나서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왜냐면 그때까지는 기대할 만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특히 제일 큰 게 중국인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음. 요즘 중국 사람들의 해외여행 그 검색이 850%가 늘었대요. 그리고 선호하는 관광지 순위가 일본, 태국, 한국이래요. 음.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이 세 번째로 선호하는 데스티네이션인 거잖아요. 그럼 어찌 됐든 1월 8일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그 뉴스화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저는 이제 그걸로 반도체를 꾸준히 옮겨 타겠죠. 어.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리오프닝 조선 그리고 반도체를 좋게 보신다고 했으니까 고 네. 안에서 리밸런싱을 한 거니깐요. 네. 예,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리네요. 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한 번은 투자를 하고 싶은 게 건설이랑 증권이에요. 음. 왜냐면 거기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음. 너무 위험해서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고수익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